세계기상기구는 2023년 7월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98%의 확률로 향후 5년 내에 더 더운 날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했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반복되는 뉴스를 매년 여름이 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3도 오를 경우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서울, 인천, 수원, 군산, 김해 등 꽤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저자 중 60%는 이번 세기 말 전까지 지구 온도가 3도 오를 것으로 경고했죠. 1.5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낙관한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는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현행 기조를 고수하게 될 경우 2100년에 기온이 약 4.5도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죠.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성이 됩니다.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날이 30배 증가하고 실제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더위에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매년 20일 이상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네이처 기후변화 저널에 실린 하와이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한국 역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더위에 매년 50일가량 노출되며 북위 35도에서 37도 사이에 있는 한국은 2080년에 다다르면 연평균 기온이 34도 이상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특히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나라들은 엄청난 강우량에도 극도의 열 스트레스가 땅의 기화작용을 촉진시켜 물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10억 명 미만이 되죠. 2023년 8월 현재 지구의 인구는 80억 명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부 대학 연구팀에서는 불과 2030년에 4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마저 나오는 것을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대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기후변화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걸까요?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게 되는 걸까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정한 마지노선 1.5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구온도가 2도까지만 상승해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폭염은 8배 이상 증가하고 가뭄은 2배 이상 증가하죠. 세계 육지의 20에서 30%는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해안 침식을 막아주는 산호초는 99%가 사라집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어린이와 노인의 사망률은 급증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1.5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2030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량의 45%를 줄여야 하지만 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 중 어느 나라도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도 제한 목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에서 2027년 중 66%의 확률로 지구온도 상승폭이 1.5도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2도 상승의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1도의 상승만으로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는 이유는 도미노가 쓰러지듯 걷잡을 수 없이 연쇄적으로 기온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흰색의 얼음이 녹아 지표면이 짙어지면서 태양광은 덜 반사되고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바다는 대기 중의 탄소를 덜 흡수하게 되고 역시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현재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톤의 탄소를 함유한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합니다. 방출된 탄소는 메탄으로 기화해 20년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보다 86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층으로 작용합니다. 기온이 높아져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나무가 줄어듭니다. 나무가 없어지니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며 지구는 더 뜨거워져 또 산불이 이어집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 기온이 더 상승합니다. 뜨거워진 바닷속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기 힘들어지고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 역할을 맡는 이들이 줄어드는 만큼 탄소는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기온 상승은 더욱 심화되죠. 이것을 양의 되먹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4에서 5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재앙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뭄과 홍수, 극심한 더위와 전염병, 급변하는 기상상태만큼 기후변화가 재앙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격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했고 특히 환경보호보다는 경제 경쟁력으로 국가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비를 폐지하면서 모든 연방기관은 관련 규정과 조례들을 모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큼은 전과 다를 바 없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국방부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멈추지 않고 기후변화를 연구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동맹국이 심각한 가뭄과 지구온난화로 내부 분열과 과격한 분쟁이 심해져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2007년에 나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내란, 인종학살, 테러리즘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반란이나 극단주의 조직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죠. 2008년 국가정보회의 NIC는 2030년까지 세계기후변화의 국가안보적 함의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를 발행하며 기후변화가 향후 20년 동안 국가 안정성에 끼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2012년에는 물 부족에 관한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했죠. 이 두 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의 강우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겐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 양쯔강 같은 중요한 강에 물을 제공하는 산악 빙하가 사라져 극심한 물 부족이 발생합니다. 상당수의 인구가 생계를 주로 농업에 의지하는 나라들은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사회적 정치적 긴장감은 치솟게 됩니다. 식량 공급이 줄어들고 식량 가격이 폭등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식량을 사는 데 쓰는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죠. 이때 정부 기관이 부패했을 경우 식량 폭동 위험은 가중됩니다. 이런 내용은 2010년에 있었던 러시아의 폭염에서부터 촉발된 재앙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2010년 7월 모스크바는 정상보다 약 14도를 웃돌고 때로 섭씨 38도를 넘기는 등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아주 이례적인 역대 최고급의 폭염을 겪습니다. 이때 각지에는 수천 건의 산불이 발생했죠. 불길은 나라 전역으로 퍼져 러시아의 광대한 농업지대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연간 밀 생산량의 5분의 1이 날아간 상황에서 앞으로 몇 주간 비가 올 가능성이 없게 되자 푸틴 총리는 자국의 식량난을 우려해 밀과 곡물 수출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여름철의 폭염으로 인한 산불로 모스크바에서만 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수십억 달러의 산불 피해를 보게 되었죠.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계의 식량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해 캐나다, 파키스탄 등에서는 비정상적인 홍수로 곡물지대가 파괴되어 곡물 공급이 크게 줄었고 주요 곡물 생산지인 호주, 중국 북동부에서도 긴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가뭄의 결과를 우려해 국제시장에서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자 식량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이때 식량 수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가난한 나라들은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죠. 지역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는 많은 국민들은 독재 정권에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더욱 격분했죠. 먼저 튀니지에서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가 시작됩니다. 높은 식량 가격에 대한 구호 대책을 요구한 튀니지의 시위는 자국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부를 향한 이웃 나라들의 거대 군중의 시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 국가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뜨거운 혁명의 물결은 아랍의 봄으로 불리게 됩니다. 리비아는 카다피의 독재가 무너진 후 여러 반란군 세력이 나라의 통제권을 놓고 싸우면서 광범위한 혼돈이 일어났고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평화로운 시위를 악질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테러 조직이 확장할 새로운 기회를 열었고 거대한 이주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절박함을 느낀 많은 시리아인들은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2015년의 그 물결은 최고조에 다다르죠. 처음에는 동정적인 유럽의 환영을 받았지만 시리아 난민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많은 국가의 주민들은 적대적으로 돌아섰고, 심지어 헝가리와 같은 나라는 국경에 울타리를 치고 무장 경찰을 동원해 이주민을 쫓아냈습니다. 난민 반대 정서는 유럽 내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한 정서는 브렉시트, 그리고 몇 년째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 정당들의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어난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이 시리아 농업을 파괴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수백만 명의 집단 이주라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콜린 켈리 박사팀이 쓴 한 보고서에서는 기후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시리아의 분쟁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제주 예멘 사태를 촉발한 예멘 내전 역시 여러 전문가는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렇게 국제사회가 기대고 있는 무역, 물류, 식량, 에너지, 공중보건 등의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특히 식량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극심한 열파와 긴 가뭄, 파괴적인 홍수가 평범한 일이 되면서 주식이 되는 곡물이 부족해지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을 적게 하거나 못하게 막게 되는 극심한 기상재난이 발생하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많은 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급증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나라 중에는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곡물 자급률 최하위, 최근 3년간 19.5%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80%는 외국산이죠. 2022년 세계 식량 안보 지수는 39위로 OECD 중 최하위입니다. 무역 의존도 역시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만드는 불안정에 한국은 더욱 취약합니다. 기후위기는 그 위기를 만들어낸 책임이 가장 덜한 중동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서부터 극심한 피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부메랑은 곧 그 책임이 큰 나라로 필연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국 역시 그 책임이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석탄 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지구 온난화의 30% 이상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편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5개국의 탄소 중립 정책 중 90%가 신뢰도가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역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매년 찾아올 극단적인 날씨들, 가뭄, 홍수, 전염병과 함께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수억 명의 기후 난민에서 촉발될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우리는 그대로 직면해야만 합니다. 올해 말에는 많은 열이 방출되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구는 얼마나 더 뜨거워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뜨거움은 세계 정세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올해 태어난 아이가 27살이 되는 해 2050년, 우리 삶은 얼마나 더 바뀌어 있을까요?